저신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세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한국 경제가 말이 아니죠. 불황이고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중소상인들이 못 살겠다 하고 주 52시간제를 강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잔업을 못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득을 메꾸기 위해서 투잡, 서리잡 뛰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막 물가가 오르고 4대 독소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망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부가 좌파는 원래 없는 자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참 경제란 게 희한한 게 말이죠. 없는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면은 그게 경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 없는 자들이 더 피해를 입어요. 참 그게 경제의 역설이라고요, 역설. 공산주의 경제가 다 그래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 가진 자들을 두드려 부시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거지로 만든 평등. 자본주의는 좀 소수를 부자로 만들어. 어느 제도나 완벽한 게 없죠, 그죠? 예? 여러분은 어떤 제도가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거지가 되는 게 좋겠어요? 소수라도 좀 부자가 되는 게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뭐 소득주도 정책하고 세금 퍼주겠는데 여러분들 신문 다 보셨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최대 고용 참사야. 일자리 늘리려고 막 돈을 퍼부었는데 일자리가 제일 많이 줄었어. 7월 한 달에 박근혜 정권 때 50만 명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5천 명 늘어났어. 5천 명 늘어났어. 그리고 막 소득을 퍼주었는데 소득 상위 20%는 9.3%가 증가하고 하위 20%는 8%가 하락을 했어. 어째 이런 일이 날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도 어저께 여러분도 신문 보셨을 거예요. 민주당 정당대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문재인 씨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예의적으로 대통령을 불러줘야 되겠지. 경제가 지금 잘 제대로 돌아가고 있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 보는 관점이 다를까? 뭐가 눈에 씌이면 그렇게밖에 못 보나 봐요. 그렇게 만드는 원흉이 누구라고요? 오늘 그 다음 그 띄어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했는데 요 원흉이 요 카를 마르크스예요. 카를 마르크스. 제가 칼 마르크스 했더니 이제 일반적으로 카를 마르크스라 했네. 칼보다는 그래도 칼을 좀 듣기가 낫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요 인간은 경제적 공산주의예요. 경제 파탄의 원흉입니다. 경제 파탄의 원흉. 제가 놈자를 붙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가 또 강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머저리 들은 인간이라는 말을 붙인 인간. 동물은 아니니까. 경제적 공산주의 경제 파탄의 원흉인데 요거를 확장시킨 게 뭐라고요? 플라디미르 레닌 정치적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경제적 공산주의만 말했는데 요 소련 공산당을 설립한 요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인간은 정치적 공산주의. 요 계통을 밟은 인간들이 누구예요? 스탈린,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요런 인간들. 그 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간은 문화적 공산주의. 경제 정치만으로는 안 되더라. 자본주의는 요 문화로 파고 들어가야 돼, 문화로.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뭐 성평등
이런 모든 것들의 원흉이 그람스예요. 물론 이 인간 자체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이 문화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기초 원리를 제공한 인간이 이 그람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세 인간들이 지금 이 한국과 유럽과 미국을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말아먹고 있어. 요 원흉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요 원흉들의 영향력을 없애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제적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경제적 공산주의. 지금 우리나라보다 국민 경제 1인당 소득이 한 2배 되고 경제 규모는 뭐 거의 한 뭐 14배 이상 되는 미국은 지금 호황이에요, 호황. 지금 뭐 경제가 넘쳐 흘러요. 경제가 넘쳐 흘러나 일자리가 넘쳐 흐르고 막 기업들이 매출이 막 증가돼 가지고 막 호황이라고요, 호황.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 한국 경제는 왜 이게 따로 국밥으로 나올까? 응? 미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충실하니까 지금 호황인 거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마르크스 공산주의 경제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박질을 치고 있다 이거죠. 다른 박질을 치고 있어요. 경제의 3대 주체는 여러분들 이제 참고적으로 좀 아세요. 정부와 기업과 가계예요. 뭐라고요? 정부, 기업, 가계, 이 3대 경제 주체가 있어요. 여기서 돈 버는 거는 누가 돈 벌어요? 기업만이 돈 벌어요. 기업만이. 정부는 세금 걷어들어서 쓰는 데고, 가게는 또 월급 받아서 쓰는 데예요. 경제가 잘 되려면 어디가 잘 돼야 되겠어요? 기업이 잘 돼야 되겠죠. 기업이. 예? 미문하고 워낙 기업이 잘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요 좌파 정권들은 기업을 못 때려 죽여서 지금 막 안달인 거야. 요놈은 그냥 자본가 계급들, 노동자를 착취하는 요 자본가 계급들을 때려잡아서 그냥 걔들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나눠줘야지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 요런 심보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소득을 창출하는 그쪽을 미운하거나 살살살 간질러 가지고 좀 뭐라는 거는 야단 치더라도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좌파 정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조건 이제 기업 때려잡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라고요? 예? 그 대표적인 인간이 청와대 그 정책실장으로 있는 장하성이라는 인간이에요. 장하성. 장하성이라는 인간입니다. 장하성이라는 인간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93억입니다. 93억. 장하성은 전라도에서 아주 그냥 굴지의 천재 집안이에요. 누나가 그 여성부 장관이었어요. 그 동생이 장하준이라고 또 사촌 동생인데 케임브리지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그 집안이 아주 그냥 관료 운도 좋고 학자 운도 좋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안 출신인데, 장하성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재벌 두드려 잡아야 된다. 지금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르세요? 강남 좌파. 강남 좌파라고 불러요. 그런 인간들을.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은 주사파하고 강남 좌파가 주무르고 있어요. 주사파. 주사파는 김일성 사상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사파예요. 그죠? 임종석이나 이런 운동권들. 플러스 장하성, 조국, 그 다음에 이런 인간들은 강남 좌파예요. 강남 좌파. 조국. 그래서 누구가 조국이란 말 앞으로 쓰지 말재요. 애국하자 그래요. 조국하면 그냥 청와대 조국 생각이 나니까. 해필이면 또 이름이 조국이에요. 조국도 이제 대표적인 강남 좌파예요. 집안이 뭐 학원 재벌 출신이더라고요. 저기 경상도 어디. 거기에다가 또 서울법대까지 나왔어. 근데 또 탤런트 빤치는 미남이야. 그런데 키도 또 180 넘어. 그래서 키까지도 다 갖춘 강남 좌파인데 없는 자를 위한대요.
있는 자는 때려잡고, 자기들은 자본주의의 그냥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자본주의 때려잡겠다는 인간들이 강남 좌파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지들이 그렇게 그냥 평등 정의 주장하면은 내 장하성이가 뭐 기부 좀 많이 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93억 가지고 있어. 지는 그냥 정책실장 그만둬도 자본주의의 그 장류청으로 살아요. 그 인간들은. 그러면서 그냥 약자를 위한다 떠들고 있어.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재벌이에요. 부동산 재벌,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그냥 큰 보잉 거 여객기 자기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유세했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마음을 샀느냐? 미국 백인 하류층들, 정말 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 트럼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부자이면서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강남 좌파, 미국은 캐딜락 좌파래요. 캐딜락. 고급 승용차가 캐딜락이에요. 캐딜락 타면서 없는 사람 위한다는 사람. 그러면서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 저기 뭐 유럽에는 샴페인 좌파라 그래요. 샴페인 터트리고 마시면서, 없는 자들 위하자. 그러면서 자본주의 욕하는 인간들. 아주 위선적인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마르크스 경제를 적용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냥 다 띄워놔. 이 세 인간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칼 마르크스는 또 생일도 아주 그냥 외우기도 쉽네. 181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원래 딱 100주년이라 가지고 칼 마르크스 이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실패다 성공이다 막 이렇게 또 싸우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성공이다 하는 놈들은 이제 봐라 아직도 온 세상에 그냥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하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반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르크스 경제 주장은 다 틀렸다. 마르크스 경제를 적용한 소련 위성 국가들, 중국, 월남, 쿠바, 베네수엘라, 남미 다 망했다. 이제 이렇게 아직도 이제 싸우고 있어요. 참 제가 보니까 이 마르크스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나중에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보니까 당시 독일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직을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이 개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으로 마르크스는 개신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도 뿌리를 거슬러 가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의 철학의 모든 근거의 바탕은 기독교인데 타락한 기독교,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나 마호멧 공자 같은 성인군자 예수를 말해요. 성인군자 예수. 그 성인군자 예수를 말하면서 또 뭘 말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뭡니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그죠? 선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있는데 요 자유주의 그 기독교는 또 사람들 전부 다 선하게 봐요. 착하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은 사람의 힘으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천년왕국,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종말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마침내 천년왕국이 온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요거를 천년왕국이 아니고 공산주의 세상이 된다는, 공산주의 세상. 그러니까 다 이게 뼈대는 기독교입니다. 참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해야 돼요. 신앙교육 잘하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은
부모가 자녀들 신앙교육 잘못하면 요것들이 그냥 제일 그냥 못된 반기독교주의자들이 돼요. 왜?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김일성 집안이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외계가 다 어머니도 권사고 외할아버지 외삼촌 다 목사들 많아요. 응? 그런데 요 김일성이 꼭지가 탁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전부 다 자기를 놓은 게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 이거죠. 응? 그래서 참 이 다윈도 그죠? 진화론의 시조인 다윈도 보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요. 아내가 그냥 남편을 개종을 못 시켰어. 그래서 지금 진화론이 또 그냥 기독교를 완전히 망쳐먹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망쳐먹고 있어. 응? 그래서 이거는 결국 공산주의 세력은 뭐 경제, 정치, 문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북 좌파, 신좌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본주의 타도예요. 자본주의 타도. 응? 공산주의니까 자본주의 타도인데 그 중간 과정에 뭐를 타도하느냐?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예? 가정과 교회. 요 공산주의를 제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제일 확실하게 지탱해 주는 게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파괴, 동성결혼, 뭐 성차별, 차별금지법, 성평등이 뭐 소수자 인권 이런 포장을 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파괴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차별,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나 성평등, 남녀 성이 아닌 중성, 간성까지 다 인정하게 되면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지.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것들. 기독교이고 핵심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 원수마귀의 계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동성결혼이나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반대 안 해요. 그죠? 불교 같은 건 반대 안 합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요. 불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리 도덕이란 게 없는 종교예요. 불교는. 불교는 그냥 108번뇌, 고민, 집착, 뭐 욕심 이런 거 내려놓는 그런 종교지 윤리 도덕 개념이 없어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 국가들 저기 이제 우리 동남아 쪽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 많이 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불교 국가들. 거기 보면 트랜스젠더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남녀 성구분에 대한 그 구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마르크스가 왜 이제 이렇게 이제 획가닥 돌아버렸느냐. 마르크스가 이제 살았던 1850년대 당시는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막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활발하게 진행될 때 초기예요. 초기. 그러니까 막 그 전기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섬유공업이 많이 발달했죠. 막 뭡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냥 물려 돌려가지고 혼자 수공업으로 이제 실 빼는데 기계로 실 빼고 기계로 실 뺀 이걸 막 그 직조하는데 막 전부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공장에서 막 노동자들이 이 농촌에서 밀려왔어요. 그 농촌에서 밀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막 양모산업이 발달해서 이 영주들이 그때는 이제 봉건제도라서 영주라 그러죠. 그죠? 왕이 있고 대영주가 있어요. 중국식으로 말하면 황제가 있고 제후가 있다는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대영주 밑에 또 소영주가 있어요. 그럼 소영주가 자기 할당받은 땅을 이제 농노들한테 소작시켜가지고 이제 농노들은 그 소작해서 이제 얼마 받아서 이제 먹고 영주들은 또 이제 농노들한테서 이제 소장료 받아가지고 이제 좀 착취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양모산업이 발달해서 그 농토에다가 영주들이 뭘 이제 했느냐 양을 막 기르기 시작했어요. 양을. 예? 이 양을 길러가지고 털 깎아서 파는 게 이제 농노들한테 농사 짓게 해가지고 이 받아먹는 것보다 훨씬 이제 수지가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다가 전부 다 울타리를 쳤어, 울타리. 예? 그게 이제 영어로 인클로저, 울타리를 쳤는데, 그래서 이 농노들이 갑자기 이제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도시로 막 밀려간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막 경제개발할 때 촌에서 학교 못 가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남자애들 전부 다 이제 공단 지역으로 와서 이제 막 일자리 얻고 하는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세 든 분들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제가 그때 이제 이 종합상사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신발 담당이었는데 제가 다닌 이제 대호시라면 이런 데서는 엄청난 이제 뭡니까? 이 섬유. 후진국은 원래 다 섬유로부터 시작해요. 와이사스 이런 거 만드는데 와, 제가 이제 그 대우 부산 그 섬유공단에 가봤더니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뭐 공장인데 그냥 이 뭐 공장인지 벌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참 미싱이 그냥 수십 대 있는데 그냥 젊은 애들이 드르륵 박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박는다, 기계적으로. 그때 뭐 노임이 얼마겠어요? 5만 원인가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마르크스 이 운동권에 있는 이런 대학생들은 대기업이 임금 착취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이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구로 디지털이죠. 세련됐 때문에 옛날에도 다 구로 공단도 다 그런 데라고 구로 공단 다 그냥 봉제 공장, 신발 공장 이런데 이 학교 못 간 젊은 애들이 와서 이 뭡니까 네, 그렇죠. 그 막 이제 봉제 공장 하는 이런 그 열악한 환경.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그 살던 당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마르크스의 친구 이제 프리드리 이제 엥겔스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아버지는 좀 부자였어요. 공장 주인이었는데 자기 공장에 이제 가봤더니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쫓겨서 정신없이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 탁한 공기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사람 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런 기숙사들. 이 끔찍한 조건들을 보니까 24살 먹은 순진한 엥겔스가 보니까 이제 그냥 눈이 휘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옥이구나, 지옥.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혁명이 와야 한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 참 어떻게 24살 먹은 인간들이 그렇게 볼까? 물론 이제 엥겔스의 혼자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보면은 유럽에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다 쌓여가지고 된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엥겔스가 쓴 이 책을 본 마르크스는 더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마르크스는 평생에 보면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고 뭐 노동 착취했지만은 기록에 의하면 평생에 공장에 한 번도 안 가본 인간이에요. 엥겔스 책만 보고 이놈의 세상 망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우리 자본주의 경제의 시작인 뭐 아담 스미르스라든가 영국의 리카르도라든가 뭐 이런 경제학자들의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다 연구해서 그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대적할 그런 나름대로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자본주의, 자본가는 돈만 대고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고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인데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이 모순, 착취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제 요런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게 이제 하나는 그 공산당 선언이고 또 하나 유명한 거는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마르크스가 쓴 두 가지 유명한 책이 하나는 공산당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같이 이 공산당 선언을 한다고요. 이 1948년인가.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여 모여라. 자본주의 놈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도둑놈들이다. 착취자들이다. 뭐 여러분들 언제까지 착취당할 것이냐. 뼈다귀까지 남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뭐
당신들이 잃은 버릴 것은 족쇄요, 얻을 것은 전세계다 하고 막 선동을 했어요. 그럼 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선동적인 그 공산당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독일어는 다스 캐피탈이 다스 캐피탈. 영어로 말하면 더 캐피탈이니까 그냥 자본인데 자본론이죠. 자본에 대해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건데 그 자본론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의 그 내재적인 그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해서 이제 쭉 뭐 이제 책을 썼어요. 1권을 썼고 나머지는 이제 못 쓰고 이제 그냥 원고만 있었는데 엥겔스가 이제 그거를 완성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걸 또 아주 착실하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 출신인 김수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김수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제학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자가 살리고 망치는 거, 살리고 망치는 이 학파들이 세 학파들이 있어요. 세 학파들이. 서울대 출신 이 학자 세 학파가 하나는 김수행 공산주의파고 하나는 전번에 서울시장 여기만 그 조순경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형륜이라고 있어요. 제가 다닐 때 다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친 분들인데 이 변형륜은 좀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 조순하고 중간 정도고 조순은 좀 이제 고전적인 자본주의 그런 이 학파예요. 조순 이제 후계자가 정운찬 총리한 사람이에요. 예? 변형륜 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날린 사람은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그냥 이정우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 김수행, 마르크스 이 후배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 똑똑한 인간들이 다 세상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가 보면은 진단은 어느 정도 해요. 진단. 예? 제가 이 김윤태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라는 책에 보니까 마르크스의 그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세계는 마르크스가 살았던 19세기와 매우 유사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과 소비가 급증한 반면 빈부의 격차는 극심하다. 인간이 이윤과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여 인간 고유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진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1850년대 19세기 중반에 이제 그 자본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자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미성년자는 취업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때는 뭐 의무 교육이나 이런 게 유럽에도 없으니까 뭐 초등학교 갈 애들이 전부 다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요즘 저기 벵글라데시나 이런 나라에도 그냥 의무 교육 같은 거 별로 없죠. 걔들이 그 어린애들이 흙 있잖아요. 아주 그냥 고운 흙, 화장품 원료되는 흙들. 그걸 손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또, 그걸 또 이제 수집해가지고 고급 화장품 공장에 파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자본주의 그런 공장에서도 그런 착취하는 그런 물건 쓰지 말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미성년자 고용을 이제 자제하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52시간도 이제 이런 역량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대요. 세계에서 제일 길어.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 시간 줄어들면 수입도 팍 줄어드니까 수입을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렸는데 또 최저임금 올리니까 일자리가 팍 줄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급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노동조건 개선하고 노동자들도 또 뭡니까?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단결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예상한 것과 달리
자본가는 계속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계속 가난병에 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도 수입이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중산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마르크스가 말한 것과 달리 중산층이 형성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억대 연봉자들 많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냥 자본가 노동자 이 양분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그 두 가지 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노동자 위에 뭐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자영업자. 노동자 수준이면서도 또 자본가인 자영업자들이 있어. 그래서 누가 그래요? 문재인이 눈에는 자영업자도 자본가로 보인 모양이다. 대자본가가 아니고 자영업자라는 거는 자본가이자 노동자인데 거기 그냥 막 겨우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최저임금 팍 올려버리니까 두 사람 쓰던 거 한 사람 쓰고 한 사람 쓰던 거 내보내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문직이 있잖아요. 변호사, 뭐 예술가, 이런 전문직이 있어요. 전문직이. 예? 그 위엔 또 뭡니까? 전문경영가가 있어요. 전문경영가가. 자본가는 아니지만은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꾸준히 이 성장한 전문경영인이 있죠. 삼성이나 이런 데 전문경영인은 연봉이 얼마예요? 100억을 받기도 해. 100억. 그럼 그런 사람이 노동자예요? 그 사람한테 노동자에 단결하여 자본가 없애자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 위에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의 자본가들이 있어요. 재벌급들, 뭐 이건희나 LG의 구시집안 뭐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본가가 있죠. 자본가이자 경영자가 있는데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 자본가 이 노동자의 개념은 20세기 와서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가도 이 노동자도 계속 이제 소득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진단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좌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위 한 30% 정도가 여전히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잘된 거는 안 보고, 이 노동자 계급이 이제 신분 상승이 되고 소득 상승이 되고 중산층이 돼서 봉급쟁이이면서도 이제 고소득자라는 잘된 건 안 보고 이 인간들이 보니까 항상 안 된 것만 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안 된 것만 자꾸 보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비관주의라 그러죠. 비관주의. 잘된 것만 자꾸 보면은 낙관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산주의는 낙관주의예요. 좋게 말하면은. 왜? 인간이 역사가 계속 진보돼 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완벽한 이상향이 실현된다는 좋게 말하면 낙관주의인데 세상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알듯 모르듯 헷갈리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비관적 낙관주의다. 비관적 낙관주의.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어. 잘 되는 것도 있고. 예. 이제 시간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마르크스 이제 4대 주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예? 여기 이제 4대 주장이 뭡니까? 변정법적 유물론, 인정가치설, 계급토제. 요거만 알면 마르크스주의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변정법적 유물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반합 알죠. 그죠? 지금 이제 어떤 정의라는 사상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어. 자본주의를 예로 들어 봅시다. 자본주의가 정의라고 봅시다. 이제 마르크스 당시에. 그런데 이게 그냥 자본주의에 이 반대되는 그게 있어. 노동자 세력들. 정오하고 반하고 막 투쟁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합의 하나 이루어지는 게 이제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이제 진보된대요. 진보. 정반 합의에 의해서 진보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진보되는 건 이제 정반합의 역사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물론은 뭐냐? 물질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이 생산 방식. 그 다음 감 펴봐. 내가 좀 설명해.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을 5단계로 봤어요. 이거 빨리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거예요. 원시 공산사회는 뭐냐? 농사 짓기 전에 수렵사예요, 수렵. 뭐 사람들이 뭐 시족으로 모여 살아가지고 큰 거 그냥 하나 그냥 나타나면 이제 여럿이 이제 합쳐서 이제 때려잡겠죠, 그죠?
그러면 큰 놈 하나 잡았으니까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공산사회예요. 공산사회.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어. 사유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힘센 이 시족이나 부족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나라에 왕이 있고 그때는 뭐 산업이란 게 수렵에 그 다음에는 농사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예요. 우리가 뭐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고상한 것 같지만은 그런 인간들을 먹여 살린 게 전부 다 노예들이라고. 노예들. 잡념은 다 누가 했어요? 노예들의 향기예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간들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 당시. 예.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봉이잖아요. 주인의 봉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노예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노예도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이런 노예를 통해서 농사도 시켜보니까 노예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 그냥,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종들아, 눈가림으로 그냥 일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생산성이 막 안 오르는 거야. 막 도망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뭘로 바뀌냐, 왕, 대영조, 소영조, 농노로 바뀌어서, 저 노예들한테 무조건, 하면 안 되겠다. 소작해라, 소작.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나누는 거, 나오는 거 이제 좀 나누자. 그러면 지가 열심히 일할수록 뒷몫이 조금은 많아지겠죠. 뭐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는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공장이 생기니까 또 이제 농노들이 이제 또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착취관계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수단이라는 거는 돈, 자본, 토지 이런 게 생산수단이에요. 뭐 노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본은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사람. 그래서 또 자본가하고 또 노동자 예속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속관계.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부 다 이거를 이 사회가 변화해 온 것은 변정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해 왔다는 거죠. 앞에 거. 변정법적 유물론, 유물론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잉여 가치설은 뭐냐? 자본가가 이제 노동자를 돈 주고 사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레이저 포인트인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요 쇳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뭐 많네요, 그죠? 이거 원자재잖아. 이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떡 자리에 있나요? 뭐 누군가가 광산에서 캐내서 새로 만들었을 거고, 플라스틱도 만들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송을 했을 거고, 원재료비, 수송비, 있을 거고, 거기에 노동력이 투입됐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노동력 중에서 또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요 마르크스란 못된 놈은 이 착취라고 보는 게 착취. 이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장사하는데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 가스비도 내야 되고 물값도 내야 되고 원재료 값도 내야 되고 임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지는 뭐 다 주고 나서 그냥 물만 마시고 살아야 돼? 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이윤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요 마르크스는 요거를 그 자본가나 경영자나 가게 주인이 이 가져가는 요 이윤을 착취라고 본 거예요. 착취. 노동력의 잉여 노동이다.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요 자본가 놈들이 지난 그냥 돈만 대고 일 안 하고 뒷짐지고 노동력 착취해서 가는 거다. 그게 잉여 가치설이 잉여 가치설. 이 마르크스라는 놈이 요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아주 웃기는 인간이죠. 그죠? 응? 그럼 자본가는 뭐 먹고 살아야 돼? 응? 그래서 요 계급 투쟁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뒤에 거 돌려봐. 응? 원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쭉 이행되는 과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 계급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급 투쟁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고대 노예제사에서 중세 봉건제로 갔는데 노예들이 막 반란 일으켜서 그냥 중세 봉건제로 갔어요. 물론 이제 노예 반란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거 스팔타쿠스라는 영화도 있었어. 로마 시대 아주 뛰어난 종이 사람들 규합해서 이제 반란하다가 이제 로마 군단에 제압되는 그런 일시적인 게 있지만은 그런 사회에서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계급 투쟁에 의해서 봉건 사회로 왔다는 이 자체가 발상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문제는 뭐냐면은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것도 또 계급 투쟁에 의해서 넘어왔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연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금도 봉건 사회 내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로 넘어왔대요. 쉽게 말하면은 이 봉건 사회는 뭡니까? 농노들이잖아요.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봉건주의가 반란을 해서 자본주의로 넘어온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술의 발달,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제도가 생기고 인클로즈 운동에 의해서 영국에서 농사를 더 이상 못 지니까 도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뭐 그걸 계급 투쟁이라고 할 수 없죠. 노동자들이 싸워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자본주의 생성에 대해서 여기 이제 또 기독교가 개입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직업 소명론이라는 걸 말했어요. 직장이란 거는 성직자 외에 직장도, 일반 직장도 하나님의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또 갈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를 해줬냐면은 이자 제도를 허용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자 제도 이런 거 당연하죠. 그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받는 거. 근데 갈뱅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돈놀이 이자를 금지시켰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동족들한테 빌릴 때 이자 받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자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재산 축적도 좀 부인을 했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성경이 여러 군데서 그냥 좀 뭡니까 고생을 합니다. 노예제도 사회 때는 또 에베소서 6장에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걸 많이 써먹었대요. 니들 봐라 성경에 있잖아. 주인한테 공경이라고. 참 그게 이 잘못 적용하면 참 성경이 말씀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건데 어떻든 그러니까 칼빙이 이자 제도를 허용하고 또 뭡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근면 정직 검소하게 살아서 남은 돈은 네가 좀 가져도 된다. 칼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윤인데 그게 그런 자본이 축적이 되고 기술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칼뱅이 이자 제도를 허용하니까 은행 같은 게 생겨가지고 융자업 같은 게 생겼어요. 물론 고리대금은 금지를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뭡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해양 신재력 발견 이렇게 해서 막 이 무역이 성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본주의를 이제 이행해온 건데 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뭡니까 농노들이 계급 투쟁을 해서 자본주의로 넘어왔다 이런 주장 요따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봤더니 요 두 학설이 이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어떻든 그래서 요 이제 네 가지 요거를 이제 제가 이 장단점을 자세하게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첫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변정법적 유물론은 이거는 인본주의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발전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리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반합은 진보예요, 진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마침내 공산주의에 이른다. 그런 이 인본주의 사상인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지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이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유물론. 생산 방식. 아까 말하는 노예제의 주인과 노예, 봉건제의 영주와 농노, 자본주의의 자본가와 이 노동자 이런 생산 방식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요게 이제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토대고 정부나 이런 정신세계의 법률체계는 상부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반론이 나오죠.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경제 생산 방식만이 어떤 이 정부구조나 문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요소가 있지만은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잉여가치설, 자본가는 그냥 뭐 돈만 대고 뒷짐지나요? 물론 이제 엄격한 투자가가 있어. 주식 투자나 하는 사람이 현대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의 자본가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뭡니까? 하다 못해 그냥 식당 하는 애더라도 목 좋은 데 찾아다녀야 되죠. 돈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메뉴 그것도 만들어야 되죠. 식당 메뉴 하기 위해서 또 물건 다 이게 사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안 넣으면 그런 건 전혀 생산 뭡니까 가치에 넣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에요. 안 넣는 거예요, 그냥. 그 경영자가 그런 수고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를 전부 다 착취라고 보는 거예요, 착취. 착취.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어느 좀 사업하면 마르크스주의가 보니 저놈 노동력 착취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정서가 그렇다니까요. 애들 초등학교 사회 시간이나 그런 데 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본가는 노동력 착취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사업할만 나겠어요? 도덕령 취급받는데. 물론 이제 그냥 착취하는 인간들도 있어. 착취해왔어, 사실. 쥐 짜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정당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다 법으로 이제 좀 금지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재벌의 흑역사,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제 착취하고, 정경유착하고, 그런 게 있는데, 순기능도 많이 있어요. 그죠? 순기능도. 삼성이나 LG 뭐 이런 것들 정경유착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잖아요. 세금도 엄청나게 내잖아. 그런 순기능은 안 보는 거야. 그냥 착취했고 그냥 세습하고 이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기능을 볼 거냐 역기능을 볼 것인가 어디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따라가는데 공산주의는 무조건 그냥 역기능만 보는 거예요. 공산은 무조건 역기능만. 이 세상 제도 중에 뭐든지 완벽한 제도가 없어요. 완벽한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도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회에서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성인이 되길 바래요.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은 윤리, 도덕, 정의의 관념에서 이 자본가를 보는 거예요. 저 착취하는 놈, 부도덕한 놈. 이렇게 본다고요. 아이디어 착 짜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이거는 부도덕한 놈이야. 착취한 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글 같은 이 애플, 구글 같은데 이런 데서 노동력 착취했어요? 보니까 노동력 착취할 게 별로 없어. 구글이 세계 그냥, 임금이 제일 높아. 구글이 완전 보니까 꼭 천국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냥 식당도 메뉴가 최고급 요리들이 쫙 나오고 그냥 근무 시간도 네가 알아서 해. 실적만 내. 그거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애플은 요게 조금 애플 컴퓨터 조금 이제 선이 모호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전부 다 그냥 중국이나 대만에 아주 또 그냥 싼 공장에서 가져와서 이만큼 벌거든요. 이만큼 벌어. 그게 이제 착취인지,
참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물건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이 뭡니까? 제일 비싼 가방 어디에요? 우리나라에서 요새 뭐, 루이비통보다 더 비싼 것도 있더라. 예? 똑같은 자재를 써도 루이비통은 한 몇백만 원 하고, 저기 지하상가에 가면 10,000원 하잖아. 그러면은, 그 루이비통은 다 착취하는 거야? 예? 루이비통은 이제 착취한 놈들이네, 그죠? 노동자도 쥐짜는데. 근데, 노임에서만 쥐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브랜드는 뭐에서 돈 벌어요? 마케팅에서. 예? 마케팅에서 돈 버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건데 조금 더 만들겠지. 제가 이제 옛날 신방구 공장 봐도 브랜드 없는 거는 뭐 이제 한 가게에 제가 이제 미국 가봤더니 요즘 많이 올랐죠. 뭐 한 12불 정도 팔려요. 근데 브랜드 있는 거는 그때 한 30불에 팔려. 물론 이제 공장에서 조금 잘 만들어요. 불량률이 일반 뭐 마트에서 파는 거는 불량률 한 몇 프로 해도 넘어가요. 근데 나이키나 이런 거는 불량률 거의 제로라 이제 계속 전수검사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니면 버려. 에? 그리고 자재도 조금 좋은 거 썼는데 그 뭐 불량률이나 자재 조금 좋은 거 써놓은 거의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근데 왜 나이키는 30불 받고 그러면 브랜드 아닌 건 12불 받아요? 그건 노동력 착취야? 아니야. 오히려 나이키 같은 데 돈을 좀 더 줘요. 이 12불짜리 만드는 것보다. 그럼 뭐예요? 이 마케팅 밸류야. 브랜드 밸류. 브랜드 밸류. 예? 그러니까 마르커스 당시는 요거는 몰랐을 거예요. 요런 것들로 해서 돈 다 버는 건데 이 아직도 이 좌파들 머릿속에는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착취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무조건 임금 착취하는 거니까 많은 버는 거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생산성은 제일 낮고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요. 근데 더 내놓으래. 근데 가만히 바꿔놓고 보면 제가 봐도 좀 더 내놔라 그러겠어. 어쨌든 회사가 돈은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세계 다른 데고 경쟁력이 있어야지. 더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데 나가잖아요. 싼데. 예? 이 노동자들도 욕심을 부릴 만큼 부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귀족 노조들은 예? 더 이제 자기들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 귀족 노조가 전체 노동자들 위해서 또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들은 문을 꼭꼭 잠겨놓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냥 취업도 더 못하게, 정규직 더 못 뽑게. 그러면서 그냥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임금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노동자도 이제 형포를 부리는 거죠. 그죠? 네, 결국 이제 이렇게 요런 마르크스의 요런 주장들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해봤더니 망했다 이거.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첫째 죄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이 공산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야. 이 공산주의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인 거야. 터진 웅덩이.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 인간들 하나님을 복 주시겠어요? 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게 공산주의인데, 인본주의인데 복을 안 주시겠죠.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 예? 사람이 그냥 다 능력이 다르고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게끔 창조되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냥 다 그냥 평등하게 가지려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예? 사람들이 성인이 아닌데. 예? 남을 위해서 열심히 나는 아무것도 없이 퍼준 사람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저기 누구죠? 그죠? 옛날에 그 어떤 수녀 있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사람은 극소수고 일반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 것부터 챙기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을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야지. 그래 미국에 지금 자본주의가 성행하잖아요.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줘. 세금 깎아주고 투자 유인해주고 하니까 그냥 막 기업들이 매상이 오르고 이익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좀 더 부자 되더라도, 그 노동자들도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대오십 다니가지고 실적 좋으니까 막 연말에 막 보너스 주더라고요. 내가 보너스 받은 거에 감사하지 뭐, 김우중이 얼마 가져간지 내가 신경 쓰나?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걸 꼼꼼하게 보는 거야.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저 김우중이는 막 10억 가져갔네? 저거 빼앗아가지고 나눠야지. 요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도둑놈 심보지, 도둑놈 심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걸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익 있는 하나님 버리고 터진 운동을 파는 게 공산주의, 인본주의. 예? 예, 이번 시간에 그 정도만 이제, 회개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여 저 삼창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반지 좀 하실래요? 주여, 주여, 주여.